호남 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며 광주시 영산강 장록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호남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7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빗속에도 추모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분향소 운영은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정체불명의 우편물 신고가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우편물이 처음 발송된 중국 측에 사실 확인과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원유 가격 협상이 오늘 오후 재개됩니다.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낙농업계와 매출 부진에 정부의 가격 안정 압박까지 받는 유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질지 관심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 관리단과 상가 측의 관리비 갈등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2층에서 14층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반대파의 출마가 원천 봉쇄된 가운데 예상대로 압승했습니다. 38년을 장기 집권해온 훈센 총리가 장남에게 총리직을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처럼 왕조 시대가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영산강 장록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광산구청과 경찰은 홍수주의보 발령에 따라 인근 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광산구청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정역에서 장록교로 향하는 방면 도로 양방향 모두 통제했습니다. 호남엔 장록교 지점에 이어 동진강 유역인 전라북도 정읍시 초강리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홍수주의보는 최대 홍수량의 50%까지 수위가 높아질 때 내려지며 천변 둔치와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이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밤사이 호우경보가 내려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영암 3호읍에선 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에 있던 일부 차량이 침수됐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엔 목포에서도 석현동 일대 도로가 침수돼 경찰이 차량 통제에 나섰습니다. 전남 영암과 목포에는 오늘 자정까지 시간당 4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경기도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전국 33곳에서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부터는 경기도 수원과 용인 그리고 충남 천안과 아산 등에서 호우주의보가 풀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는 대전과 세종에서 또 충북에서도 청주와 제천 등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전남에서는 여수와 순천 등 5곳에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폭우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선제 대응과 적극적인 상황 관리를 주문하면서도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지자체 대응이 미흡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각종 인명, 재산 피해와 더불어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는 기후 인플레이션에 이르기까지 과거 문 정권에서의 설마 하는 아니한 생각, 환경 보존을 빙자한 소극적인 자연재해 대응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폭우 대비도, 대응도, 수습도 모조리 남 탓의 뒷북입니다. 매번 무능 부분 신기록을 경신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저 늦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부터 총리, 당대표, 지자체장까지 누구 하나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교에는 폭우 속에서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분향소 운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는 휴일 오전. 조화는 고개를 떨구고 메모지의 메시지는 번졌지만 추모 열기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찾은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엄마랑 아빠 같은 선생님이 너무 힘든 일을 겪으셔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런 선생님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같이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배 교사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눈물을 보이면서도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이 교권 침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교사의 인권도 정상화되고 현실적으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다만 숨진 교사가 일했던 학교에서는 분향소가 정리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방학 기간 방과 후 교실 등의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분향소 운영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사망을 둘러싼 진상규명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학교를 찾아 교장과 교감, 동료 교원들을 면담하고 숨진 교사의 업무 현황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교사들이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등에는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모닝콜을 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에게 직접 과일을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각종 폭언, 폭행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만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어볼까 아니면 교사 일을 진짜 이제 그만둘 때가 됐나. 교사들의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는 가운데 당국이 교육 현장을 정상화할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거나 고발된 사례가 1,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1,25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53.9%로 절반이 넘었는데 전체 아동학대 수사 사례와 비교하면 3.5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체불명의 우편물 신고가 전국에서 2,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울산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 20일 낮 12시 반 이후 어제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관련 신고가 2,05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6건, 인천과 경북 98건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편물 645건을 전국 경찰서에서 수거했고 나머지 1,413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상담 등을 통해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수거한 우편물을 대상으로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위험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테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체불명 우편물에 대해 최초 발송 국가로 알려진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국민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해외 배송 우편물과 관련해 각 측에 사실조사와 관련 설명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 측은 문제가 된 우편물이 중국에서 최초 발송돼 자국을 경유해 한국에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중국 지역 공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 관련 당국, 해당 지방정부를 접촉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설명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은 우리 측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제출 시한 하루 전인 어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오늘 외통위 전체 회의를 열기는 어렵다는 점을 국민의힘 측에 밝혔다고 전했고, 외통위 국민의힘 관계자도 여야 간사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늘까지가 기한으로 채택 불발 시 정부는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다만 국회 동의 없이도 장관 임명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홈페이지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별도 페이지를 개설하고 관련 자료 55건을 올렸습니다. 2017년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올해 6월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 관련 자료 55건이 PDF 파일 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 중 불과 1.9% 남짓만 신원이 확인된 건데,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발발 3년 뒤인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선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협정을 맺습니다.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펑더화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북한 김일성의 서명으로 한반도를 뒤흔든 포성은 1129일 만에 멎었습니다. 3천만의 수군인 국진 통일을 달성하지 못한 채 드디어 휴전은 성립이 되어 일단 전투가 중지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멈춘 진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은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군이 발굴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는 11,313구. 이 가운데 발굴된 유해가 누군지 신원이 확인된 건 214구, 약 1.9%에 불과합니다. 전사자에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기동 탐문관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사자 유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전사하신 분들, 유해를 못 찾은 분들을 한 번이라도 신원하기 위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다. 채취된 유전자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와 일일이 대조하는 정밀 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확인까진 보통 여러 해가 걸리는 작업입니다. 강원도 금화지구 방어전투에 참전했던 삼촌을 둔 70대 조카도 작은 희망을 안고 시료 채취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많이 좀 그리웠었어요. 그게 그리웠었는데 국립묘지에 가보고 싶은데도 사실 이제 유폐뿐이잖아요. 그게 이제 묘지가 없다 보니까, 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발굴이 좀 많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혹시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사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한 명의 영웅이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질었던 그 시대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국민분들이 많이 좀 성원해 주셔서 한 번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앤드루 해리슨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의 송환을 위해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더 타임스가 현지 시각 22일 보도했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서울에서 더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킹 이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북한군과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우리는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북한군과 지속해서 대화하고 있고 그 연락수단은 열려있고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육군 중장인 해리슨 부사령관은 JSA에서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이 소통하는 직통 전화기, 일명 핑크폰을 통해 북한군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일주일 동안 차량을 세워 통행을 가로막은 이른바 알박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서로 관리비를 받으려는 건물 관리단 사이의 다툼이 문제의 발단이었는데요. 서울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벌써 넉 달째 애꿎은 주민들이 10층이 넘는 집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1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한여름에 비상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바로 건물 12층부터 14층 사이에 사는 오피스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벌써 넉 달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바로 가지 못해 이렇게 계단을 통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까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낮에는 11층까지 운영하는 상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지만 상가가 문 닫는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는 사실상 1층부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그 노인분들도 계셔가지고 하다가 막 넘어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다리가 안 좋으신데 여기 부여잡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1층에 그냥 그 상가들 왔다 갔다 하는 택배 그냥 놔가지고 어떤 분은 택배가 훼손이 된 상황도 있었고. 저는 심지어 저번 달에 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주말에 열이 나는데 또 주말에 엘리베이터가 안 열려요. 그래서 병원도 또 못 가고. 문제의 발단은 바로 관리비입니다. 그동안 건물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각각 관리단을 꾸려왔는데 올해 초 바뀐 상가 관리인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어색한 동거가 깨진 겁니다. 주민들은 기존과 같이 오피스텔 관리단에 관리비를 내자 상가 관리인이 지난 4월부터 1층과 오피스텔을 오가는 엘리베이터 가동을 임의로 중단했다고 말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단도 상가 관리인의 자격을 문제 삼아 관리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관리인 자리에서 박탈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전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한 8억 원의 미납관리비가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법원도 주민들이 당장 겪는 불편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가동 중단을 풀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상가 관리인은 안전점검을 이유로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변경된 케이블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지시키고 수리를 하려고 하는 지금 그 과정이 있습니다. 쪽으로 하는 관리비 미납이라든가 그런 관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에 주민들은 관리비 미납으로 엘리베이터를 멈춘다는 통보 외에는 어떤 안내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경찰 고소도 여러 접수돼 있지만 오피스텔 관리권을 둘러싼 상가 관리인과 오피스텔 관리단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공권력도 섣불리 개입하기 부담스러운 상황. 앞서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주차장 알박기도 건물에서 관리단 사이의 관리비 다툼이 화근이 되는 등 갈등의 불씨는 곳곳에 잠재해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는 오롯이 애꿎은 주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20년째 써온 사무실 번호를 KT가 실수로 끊어버리면서 석 달 매출이 7천만 원 떨어졌는데 KT가 제시한 배상액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배상 한도를 턱없이 낮게 정해둔 약관과 고객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이 찔끔 배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서승석 씨는 지난달 사무실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 씨는 20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한 뒤 전화번호를 한 번도 바꾼 적 없이 쭉 써왔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9월 인터넷과 TV를 해지할 때 KT 측 실수로 사무실 전화까지 끊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둔 탓에 유선 전화가 울리지 않아도 아무런 의심 없이 9달을 보낸 겁니다. 사업을 누가 접었느냐, 왜 사무실 전화번호 없는 번호로 나오느냐. 당황이라고부터 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 전화가 2002년도 10월 달에 개설한 전화인데.
서 씨는 인력사무소엔 사람을 급히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말합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되면 곧바로 다른 업체를 찾기 마련이라 사무실 전화가 먹통이 되는 건 매출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같은 업종들은 꾸준하게 거래를 하고 그 인력이 이제 알선이 많이 되는데 유독 저희 업체 사무실에 그 인력이 좀 주문이 줄어드는 느낌이 온 거예요. 설마 이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상상을 못 해본 것입니다. 실제로 전화 회선이 해지된 시점을 전후로 석 달을 비교한 결과 전화번호가 없어지자 전화번호가 있을 때보다 매출이 7천만 원 곤두박질 쳤습니다. KT 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화가 끊긴 9개월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모두 9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서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KT가 이렇게 배상에 인색할 수 있는 건 시내 전화 서비스 이용이 3시간 넘게 끊기면 장애가 발생한 시간 이용료의 최대 6배까지 물어주도록 규정한 약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통신장애에 따른 영업손실을 돌려받으려면 통신사가 고객의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해서 문턱이 더 높습니다.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할지를 이 가해자, 즉 과실이 있는 KT 측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입증 책임을 통신사 측에다가 돌리거나 하는 그런 취지의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KT의 찔끔 배상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과 경기 고양에서 통신대란이 벌어졌을 때도 KT는 소상공인들에게 애초 몇만 원씩만 배상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배상액을 수십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조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촌형 김모 씨는 어제 국회 국민동원 청원에 악마 같은 피의자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면서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김 씨는 고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을 돌봤고 직접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 생활해왔다며 신림동에도 저렴한 원룸을 구하러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남양주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빌라 안에서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달아났다가 그제 오전 11시쯤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질 한미 기준금리 차는 부담이지만 가계부채 탓에 선뜻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5일에서 26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은 올해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Well, I think widely it's been surprising that inflation has been this persistent, but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policy hasn't been restrictive enough for long enough to start to see those effects. 이 때문에 시장도 연준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나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져 우리 경제에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격차가 벌어진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3번의 케이스를 보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강경파의 논리처럼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올린다 한들, 그래서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 한들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시장의 불안은 가능성 크진 않을 거다.
한국은행이 쉽사리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다시 늘더니 이번 달 들어 시중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천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또 예상 바깥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수출 부진의 금융 불안까지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 요소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행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원유 가격 인상폭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합니다. 올해 원유 가격은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인상될 예상입니다. 원유값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은 지난달 초에 시작됐지만 협상 시한이 2차례나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유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흰 우유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되는데 지난해엔 원유 기본 가격이 리터당 49원이 오르자 흰 우유 가격이 10% 안팎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는 흰 우유 1리터가 3,000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급등한 채소 도매 가격이 본격적으로 소매 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형 유통업체 판매 가격을 집계하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보면 적상추의 경우 판매 가격이 100g에 2,312원으로 2주 전보다 14.8% 급등했습니다. 축산물도 지난 2주 사이 돼지고기 삼겹살은 7.1% 상승했고 소고기 1등급도 5.7% 뛰었습니다. 장마 뒤 폭염과 다음 달 이후 태풍도 밭작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9월 말 추석 때까지도 장바구니 물가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려 38년이나 집권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반대파 출마를 원천 봉쇄한 하나만한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훈센 총리가 북한처럼 아들에게 총리직을 대물림하는 시대착오적인 훈센 왕조 시대의 문을 연 셈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인 38년째 집권하고 있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 훈센이 이끄는 집권당이 총선 압승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예견된 압승이었습니다. 훈센에 반대하는 전 캄보디아 구국당 출신 인사들이 만든 촛불당의 참여 자격이 박탈된 가운데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훈센은 앞서 2017년에도 캄보디아 구국당을 불법 조직으로 몰아 해체시키고 2018년 총선에서 125석 전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관심은 임기 5년이 보장된 훈센 총리가 총선 이틀 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총선 후 한 달 안에 총리직을 그의 장남 훈마넷에게 넘기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Most people believe that Hun Sen is squashing the Candlelight Party because he is trying to pave the way for the secession of his son, Hun Manet, to take over from Hun Sen.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이자 집권당 중앙위 상임위원인 훈마넷은 권력 승계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Sorry. Just come to vote. No make any statement. Sorry, no comment. Thank you.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뉴욕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며 서방의 유화적인 훈마넷이 총리가 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훈센이 상황 노릇을 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1979년 베트남이 크메르루즈를 몰아낸 뒤 세운 괴뢰 정부 하에서 승승장구한 훈센이 1985년 총리에 취임한 이후 캄보디아 민주주의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베트남이 중국과 마찰을 빚자 친중 노선을 밟아온 훈센은 이제 북한처럼 왕조 시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오늘도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호우경보가 내려진 호남 지방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고됐는데요. 최근 많은 비로 피해가 발생한 곳이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주말 사이 서울에도 호우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까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호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붉은색의 강한 호우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와 신안에는 시간당 3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비구름이 지나는 곳을 따라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호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호우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경북에도 많게는 80mm 이상의 장맛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다만 제5호 태풍 독수리의 경로에 따라서 주 후반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점검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전국에 거센 비가 내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해 대책 협의회마저 미루고 현장 대응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비롯해 수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애초 휴일 오후에 수해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아침 일찍 취소했습니다. 전국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만큼 회의 대신 현장 대응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수해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에서 복구 작업을 도운 데 이어 이번 주엔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300명을 모아 충북 청주시 일대 봉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 대응과 적극적인 상황 관리를 주문하면서도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문 정권에서의 설마하는 안이한 생각, 환경 보존을 빙자한 소극적인 자연재해 대응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수해 대책 관련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른바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해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과 홍수로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관계기관에 동시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에서 보듯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미흡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부터 총리, 당대표, 지자체장까지 누구 하나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TF 회의를 오는 26일에 연 뒤 다음 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비공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폭우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작업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호우 관련 내용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항변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7시부터 2시간 동안의 오송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과 자료를 보면 7시 58분 사고 위험을 알리는 첫 신고에 따라 충북청이 궁평 2 지하차도로 출동하라는 지령을 내렸지만 순찰차 태블릿 PC에는 이 지령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송 순찰차는 오전 8시 37분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찼다는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궁평 1교차로 등지해서 교통통제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한국을 언급하며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각 23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3종 기도에서 지구 한편에서는 비정상적인 폭염과 파괴적인 화재를 겪고 있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최근 한국을 강타한 것과 같은 폭우와 홍수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세계 지도자들에게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조처를 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모레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 지위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은 학생 인권 조례의 정비 관련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막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지위 향상 법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일부 라면 제품의 가격이 이번 달부터 내렸지만 소비자들은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하 폭이 작은 데다 비인기 제품 위주로 내렸기 때문인데 정부의 압력에 마지못해 가격을 내리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 라면 4사는 이번 달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4에서 5% 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요. 솔직히 뭐 내렸다고 하는데 내린 거나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그 행사할 때 가격이나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올랐다가 내렸잖아요. 네, 그렇게 체감을 못 느끼겠어요. 인기 제품의 가격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심 신라면만 가격을 내렸을 뿐 오뚜기 진라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팔도의 비빔면은 가격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별로 이들 대표 제품의 매출 비중은 40에서 65%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인데 가격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다 인하폭도 4에서 5%에 그쳐 가격을 올릴 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최근 한 리서치 전문 회사가 성인 남녀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가 라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답해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체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업체들이 정부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다 보니 보여주기식으로 생색만 내는데 그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종의 그 생색내기식으로 가격을 낮춘 업체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팔리는 그 제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낮췄다 이런 동참하는 분위기. 정부가 고물가에 지친 국민의 불만을 낮추기 위해 개별 기업의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기 전에 대표 제품의 가격을 큰 폭으로 낮췄더라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중심지인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성당도 크게 파손됐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 오데사에 있는 성당 지붕이 뻥 뚫렸습니다. 지난 1809년 지어져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정교회 성당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러시아가 연일 미사일 공습을 거부하며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Мы посещали этот храм. Тут чудесное духовенство. Просто надо людям перестать быть такими жестокими. 크림대교 공격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곳곳을 때리고 있습니다. 부쩍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실패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Контрнаступления нет. Что дальше? Нет, оно есть, просто оно провалится.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건 비단 푸틴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올해 전쟁에서 커다란 돌파구를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기와 훈련 부족이 전쟁을 교착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가을철 비로 인해 전장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하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도 잇따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린 땅의 50%를 되찾았다면서도 본격적인 반격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략핵 잠수함을 파견한 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현지 시간 23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켄터키함의 최근 부산 기항에 대해 동해로 로켓을 발사하는 매우 공격적인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타이완을 향한 공격성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이 같은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학교 측은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각종 괴롭힘 사건을 비롯해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현지 시간 23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제1야당인 중도우파 국민당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꾸리는 데 필요한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당은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걸로 관측됩니다. 스페인 공영 RTV 방송은 국민당이 하원 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34.2%로 최다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로 38년째 장기 집권 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 CPP가 오늘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선언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국왕이 국회 제1당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CPP가 승리하면 훈센은 5년간 집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84.2%로 유권자 971만 명 가운데 817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자립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대안학교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변하는 자사고 정책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전례 없는 일인데다 지역 학생 선발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입니다. 96년 개교한 국내 대표 자립형 사립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원 기숙사 생활에 1년 등록금은 기숙사비 포함 2~3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 민사고가 자사고 대신 대안학교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정부 정책에 흔들리기 싫다는 겁니다. 사실 민사고 문제는 지역 교육감 선거 단골 이슈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나온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정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자사고 존치로 번복됐지만 2년 전 민사고는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할 수 없는 일반고가 된다면 차라리 자진 폐기하겠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민족 주체성 교육하고 영재 교육입니다. 설립 목적 자체가 일반 학교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었다면은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민사고가 검토 중인 대안학교 모델은 기본 교육 과정을 유지하고 학력이 인정되는 형태. 다만 학사 운영이나 학생 선발에서 재량이 큽니다. 반면 지역 학생 선발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초 정부는 자사고 유지 계획을 밝히며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선발 비율은 20%가 유력한데 만약 확정되면 전체 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강원도 학생을 뽑아야 합니다. 인사부에서 강원도 학생들을 그거보다 더 많이 뽑아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민사고 측은 대안학교 전환 가능성과 절차 등을 문의하는 단계라며 아직 내부 구성원 협의가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자사고 포기 후 대안학교 전환은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 검토 후 교육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자기기에서는 모두 미세한 전자파가 나오는데요. 이런 전자파는 우리 몸에도 쌓이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몸으로 들어오는 전자파로 세포를 자극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이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에서는 모두 전자파가 나옵니다. 이런 생활 속 전자파는 우리 몸에도 미세하게 쌓였다가 접촉하면 쉽게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를 이용해 몸속 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하는 부분에 전극을 붙여 몸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한 곳에서 저희가 전극을 설계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전기장이 집중이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외부에서는 사용 가능한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생리적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전기 자극이 되는. 연구팀은 다리에 전극을 붙인 뒤 전기 에너지에 노출된 상태에서 다리 근육을 움직여봤습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근육 피로도가 6.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자극으로 근육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운동 효과는 좋아지고 피로도는 줄어든 겁니다. 또 운동복에 같은 방법으로 전도성 실을 붙인 뒤 움직였더니 전극을 따라 전기 자극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됩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기장은 저주파로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나가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 자극에 활용하면 원하는 부위의 세포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배터리나 전선과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도 전극 패치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전기 자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피부세포나 탈모세포에서도 이런 효과를 확인했으며 전기 자극이 세포 재생을 도와 상처를 빠르게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장맛비로 프로야구 3경기가 취소됐지만 경기가 열린 부산과 대구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키움은 6시간 넘는 혈투 끝에 롯데를 꺾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대4 동점 상황에서 비로 중단됐다가 1시간 26분 만에 재개된 롯데와 키움의 경기. 8회 초 송성문의 적시타로 키움이 균형을 깨뜨리자 롯데는 곧바로 전준우의 투런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송성문은 연장 10회 김원중을 상대로 결승타를 치며 6시간 넘는 혈투를 끝냈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긴 것 같고 또 저희도 그런 팬분들 보면서 더 책임감 갖고 더 좋은 성적으로 좀 더 위에서 시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롯데 서튼 감독과 키움 이용규는 볼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동점이던 7회 초 연속 안타를 몰아치며 넉 점 차로 앞서 나간 KT. 삼성의 추격을 막고 8대7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KT 신인 외야수 정준영은 환상적인 홈송구로 소중한 아웃카운트를 챙겼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고 항상 타구가 왔을 때 제 실력을 발휘한다는 생각으로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잠실과 광주, 대전 경기는 모두 비로 취소됐습니다. 이틀 연속 쉰 두산은 오는 화요일 잠실에서 롯데를 상대로 11연승에 도전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에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현재 호남 서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7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경북 쪽에도 많게는 80mm 이상의 장맛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남은 한 주간 덥고 습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다만 북상하는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주 후반에도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